우리가 기억하는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슬프게도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라는 낙인과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만약 그가 한때 조선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질 뛰어난 외교관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를 한 국가의 희망에서 민족의 깊은 상처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그 결정들은 우리 대한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인 이완용의 복잡한 삶과 그가 내렸던 결정들의 숨겨진 이면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한 나라의 존망에 어떤 충격적인 파동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식민지, 근대사의 비극적 단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 될 테죠. 그렇다면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던 한 천재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1858년 혼란스러운 조선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완용은 태어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비범함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고, 특히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이해력을 보여주었죠.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며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완용의 학문적 재능은 곧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선 깊은 통찰력으로 스승들을 감탄시켰다고 하죠. 10대 후반에는 명문 양반 가문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양 문물과 언어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의 압력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죠. 이런 시대의 이완용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문명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화파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당시 조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 등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외교의 최전선에서 조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재 중 한 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더욱 혼란에 빠졌지만 이완용은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며 불과 20대 후반의 나이에 미국 공사관의 참찬관으로 임명되어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 서양 문물을 접하기조차 쉽지 않던 때에 젊은 나이로 외교관이 되어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는 미국에서 서구 문명과 정치체제를 직접 경험하며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귀국 후에도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외화문 협판, 고문, 육군 참모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조선의 개혁과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조선의 희망 그 자체였죠. 뛰어난 지성과 탁월한 언변,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서구 열강 사이에서 조선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대한제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시작을 가졌던 한 천재가 어떻게 그토록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끝없는 의문을 남깁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품었던 개혁의 열망과 탁월한 재능은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죠.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랑 그 자체였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략 앞에서 점점 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이완용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구 열강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영달과 권력 유지라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좇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완용은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변모해 갔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될 때 그는 학부대 신으로서 조약의 체결을 옹호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 끔찍한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 순간 이완용은 오히려 일본에게서 을사오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함께 자기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친일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을 때 이완용은 이를 빌미 삼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는 결국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황제가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한 후에도 이완용은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일본의 식민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뼈아픈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은 그 비극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완전히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인물로 이완용을 택했던 겁니다. 그는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한일병합조약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받아들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제국은 50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죠. 어두컴컴한 방안, 굳은 표정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완용의 붓끝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듯 보였을 겁니다. 이 비참한 조약은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일본의 총칼 아래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백성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고 거리에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는 서서히 내려지고 그 자리에 일본의 일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이들이 만국의 한을 삼켜야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던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은 이 소식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겠죠. 그들에게 이완용은 더 이상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명분과 논리로 이 엄청난 배신을 합리화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일본과의 합병만이 혼란스러운 조선을 안정시키고 근대화를 이룰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논리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완용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꾸어 놓는 비극적인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순간은 깊은 충격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 그리고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조국을 일본에 넘기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완용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혼란스러운 조선을 안정시키고 근대화를 이룰 유일한 길은 일본과의 합병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냉혹한 시대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말이죠. 이처럼 시대의 비극 앞에서
그의 개인적인 야망과 생존 논리는 조선이라는 배를 절벽 끝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송두리째 빼앗긴 상황이었으니 나라는 사실상 허울뿐인 존재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이른바 한일병합 조약이 수면 위로 떠올라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총리 대신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일본의 오랜 침략 야욕을 현실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는 일본과의 합병만이 조선이 스스로 자강할 능력이 없으니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조약 체결을 맹렬히 주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는 듯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개인적인 영달과 권력을 향한 짙은 욕망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기울어진 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더 큰 권력을 누릴 기회만이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나라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친일 행보에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국권을 지키려는 뜨거운 저항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타올랐습니다. 외병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수많은 지식인과 백성들은 상소를 올리거나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이 치욕적인 조약 체결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잔혹한 무력과 교활한 외교술로 이러한 저항의 불꽃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 굳은 표정의 관계자들이 조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은 마치 한나라의 운명이 끝없이 추락하는 암울한 그림 같았을 겁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 총리 대신으로서 이 조약에 직접 서명하며 스스로 조선의 마지막 빗장을 걸어 잠그는 돌이킬 수 없는 역할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한민족의 미래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비극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자 백성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이들이 망국의 한을 삼키며 깊은 무력감에 몸부림쳐야 했죠. 서울의 남산에는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백성들이 모여 울부짖었고 이완용의 집 앞에서는 분노한 군중의 돌팔매질과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던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이 소식은 깊은 절망과 함께 더 큰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완용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천재가 아닌 민족의 가슴에 칼을 꽂은 용서할 수 없는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태극기가 서서히 내려지고 그 자리에 일본의 일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완용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꾸는 비극적인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이 순간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기나긴 식민 통치라는 암흑의 터널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이완용의 삶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일본에 넘긴 대가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후작이라는 최고 자기와 함께 막대한 은사금, 그리고 광활한 토지를 하사받았죠. 그의 저택은 더욱 화려해졌고 그의 가족은 식민지 시대에도 부와 권력을 누리는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망국의 슬픔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던 때 그는 오히려 일본의 비호 아래 더욱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하며 호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친일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는 단순히 자기와 재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고문과 부의장, 의장 등을 역임하며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아 일본인에게 넘기는 토지조사 사업,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정책에도 앞장섰습니다. 그의 행적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스스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며 권력과 부를 탐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의 논의에서 그를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26년 그는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조선 총독부는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며 그를 공로자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동시에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매국 행위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그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미 많은 재산이 처분되거나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온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의 묘는 파헤쳐지거나 훼손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 인물의 명칭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매국노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었고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좇은 자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과서 속에서, 역사 드라마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이름은 배신과 치욕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아픔이자 올바른 가치관과 애국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천재 외교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완용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인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비극으로 기결되었죠.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넘어 한 국가의 존망에 미친 충격적인 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완용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허탈감과 분노를 넘어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민족의 독립과 존엄을 위해 이름 없이 싸웠던 수많은 영웅들의 저항과 희망의 불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